안녕하세요. 키도남마 이현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때 기침하시고 귀청거리는 힘든 모습 보였습니다. 몸은 편치 않아 보였지만 발언은 단호했습니다.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왔고 민노총 위원장은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면 시위 이슬람 테러 세력도 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폭력의 악순환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목사가 민노총 간부 그리고 통진당 간부 출신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하 조직 결성도 추진했다고 합니다. 고용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최룡의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처형을 당했다, 숙청이 됐다 얘기를 했는데 지방 농장에 가 있네요. 네, 혁명화로 농장을 가 있는데 예. 이전에 사회주의 청년동맹 사건 때 7년 동안 벌목 산림사업소에 가서 예. 벌목을 했어요. 나무를 뱄어요. 예. 그게 제일 힘든 혁명화입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는 협동농장은 농사 짓는 거니까 예.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도 그래도 저것이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김정은의 마음이 풀려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혁명화죠. 아니 나이가 60, 70 되는 사람이 그 최고 권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삽으로 푸고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기서는 일을 안 하면 그 예. 옆에 세포비서를 노동당 세포비서를 딱 한 명을 붙여놓고 예. 하루 종일 일은 얼마나 잘하는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거를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면 그 평생 그 농장원에서 못 벗어나고. 아니 그런데 높은 사람이 오면 네. 언제 이 사람이 다시 또 권력으로 복귀할지 모르니까 옆에서 좀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까? 조금 지나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그냥 딱딱하게 당해서 하라는 대로 하죠. 그렇지만 예. 어느 정도 좀 지나서 사람들이 느낌으로 알거든요. 아, 저 사람은 조금 있다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떡도 좀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옥수수 좀 삶아주고. 그렇지만 예. 아, 이 사람 좀 오래 갈 것 같다. 여기 잘못하다간 큰일 난다. 그럴 때는 딱딱하게 하는 거죠. 근데 원인은 알려진 것처럼 저게 추측했던 것처럼 백두산 댐이 붕괴돼서 그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추측이 두 가지로 좀 볼 예, 시간에 예, 나와서 예, 얘기한 예. 것처럼 중국에서 잘못됐을 가능성, 잘못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가능성, 아니면 백두산 선군발전소가 제대로 부실 공사가 돼서 안 됐다는데 오늘 국정원이 밝힌 거는 백두산 댐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고 저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청년동맹이 진 발전소인데 청년동맹을 위에서 정책적으로 지도하는 게 근로단체 사업부고 예. 최룡해가 근로단체 사업 담당 비서니까 예. 네가 총적으로 책임을 져서 나가라. 그런데 사실은 저거는 그것보다도 뭔가 막갑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까 뒤집어 씌운 거죠. 왜냐하면 맞짱타니까 예. 청년동맹 근로단체 사업부장도 있고 그 밑에 청년동맹 제1비서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건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 눈에 거슬려서 좀 약간 건방진 태도를 보였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가 열심히 지시를 하는데 뭔가 좀 야릇한 미소를 보냈다든가. 물개박수. 이 장성택 물개박수 안 쳐서 날아간 것처럼 막 그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기에는 김정은의 금고지기 한광상 당 재정정리부장도 저렇게 고생했다가 혁명화하고 돌아오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최고로 충성을 했는데 어느 날 잘못했다고 7년씩 그렇게 나무 베고 하다가 돌아오면 속으로 반발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자기 아버지가 직접 겪어본 사람의 말을 제가 들어봤는데 예. 일단은 다시 돌아오면 내려가 있을 때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일단 올라오면 감지덕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갔다가
그냥 일반 그 무슨 중앙부처 무슨 사무관 정도로 올려놓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 자리에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활용을 하는 건데 저렇게 됐다가 못 올라온 사람들도 많아요. 가서 예. 뇌출혈하고 뇌졸중 걸려서 심장마비 걸려서 일하다 고된 노동에 죽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실. 예, 그래도 뭐 돌려 보내주면 감지덕지다. 네. 아, 이게 뭐 통치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참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북한 관련 소식에서 좀 약간 우울한 소식인데요. 뭐 시청률로 제가 볼 때 죽음의 배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잔뜩 있는 배들이 일본으로 이렇게 자꾸 떠내려오는데 요즘에는 수시로 이렇게 떠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예. 19구의 시신이 발견된 것만. 음. 그러니까 일본에 표류돼서 일본 어민들이나 해상 보안청이 예. 찾아낸 것만 그렇죠. 19구. 북한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기서 이시카와현 일본의 예. 혼슈 본섬의 제일 북쪽 저쪽으로 동해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 내려온 거죠. 예. 흘러 내려왔는데 대체로 이번에 발견된 거는 군인 소속이 배들이 틀림없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라고 쓴 글자도 있고 조선인민군 몇 하고 소라고 쓴 글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인민군 부대하고 보위부 배가 나온 건 사실인데 제가 보건대 저 그물 같은 것이나 설비들이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만큼 그런 어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목선입니다. 나무배. 목전이고 예. 그냥 조그만 엔진 하나 달았을 뿐인데 예. 잠자는 자리도 없고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군대들이 탈출을 기도하다가 도중에 기름도 떨어지고 배가 고장이 나면서 표류를 하다 굶어 죽었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남한이나 이쪽으로 망명하거나 도망오다가 일본 예. 쪽으로든 남한 쪽으로든 예, 예. 오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제일 첫 번째 가능성이고 예. 두 번째는 외화벌이를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군부대들에서 자체로 외화벌이를 하다가 배 설비도 너무 안 좋고 뭐 나치판도 없고 레이더도 없는 저런 목선 가지고 일본 그 배까지 나간다는 거 상상을 못 하거든요. 사실 예. 저런 배 그냥 통통통통통통 하는 배를 가지고 나갔다가 큰 파도라도 만나 그러면 뒤집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뭐 바위에 부딪히고 이랬는데 뭐 오선에 있는 장비로 봤을 때 제일 큰 가능성은 역시 망명. 망명. 두 번째는 배가 고장이 나서 먼 바다로 표류를 하다가 굶어서 죽었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는 아이고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굶어 죽는다고 하면. 그런데 군인이 물고기도 잡습니까? 북한에서 군인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아, 군인 다 합니까? 감자도 캐고 예. 돼지도 기르고 물고기도 잡고 건설도 예. 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제1제대라고 하는 휴전선에 나와 있는 군인들도 그런 일들을 돼지 기르고 하거든요. 예. 근데 후방 군단들은 대체로 노동에 동원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군대 나가서 땅굴만 파다 온 군인들도 많고 10년 동안 군대에서 총을 안 잡아보고. 예, 땅굴만 판 거죠. 뭐, 예. 사방에서 이 한국으로 내려오는 땅굴만 판 사람도 있고 예. 10년 동안 물고기만 잡은 사람도 있고 예. 10년 동안 언제 댐만 건설한 군인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총 들고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하고는 좀 다르네요. 예, 저건 후방 제가 말했지만 일제대 예.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은 총 들고 훈련하는 건 맞고 예. 후방에 있는 군단들은 대체적으로 저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예. 만약에 저 배가 저 많은 배들이 망명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북한 경제가 최근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왜 군인들이 이렇게 도망 나오려고 하죠? 군인들이 아무래도 군인들 있다가 최근에 온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게 배고프다는 거거든요. 배고프다. 예. 그러니까 군대에서 주는 게 폭격 맞은 밥. 그 무슨 뜻인지 압니까? 폭격 맞은 밥은 뭡니까? 밥그릇에 밥을 담았는데 예. 너무 떼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폭탄 맞은 것처럼 밥알이 밑에 조금밖에 없고 바닥에. 아, 예. 그래서 폭탄 맞은 밥하고 예. 시래기국하고 염장무. 예. 여기서 말하면 단무지. 예. 그게 다라거든요. 뭐 저렇게 군대들이 뭐 물고기를 많이 먹인다고 최고사령관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예. 군대에서 살다 온 사람들 이야기는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 아니 근데 뭐 군인들이 물고기를 잡을 줄이나 압니까? 뭐 물고기를 뭐 배워주면 한 달, 두 달 안에 물고기를 잡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뭐 그래서 이례적으로 네. 일본의 해상 보안부가 보안부가 부검까지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에 예. 위에 뭐가 음식이 남은 것을 보면
며칠을 굶었는지 사고 원인을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저거는 응당한 일이고 예. 뭐 제가 보건대는 정말 군인들이 하다가 한국으로 가려고 왔을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 망명을 하려고 한국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국가장 중인데 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저 북한에서 수시로 뭐 조문도 보내고 막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는 매국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도와주고 한쪽은 안 도와줘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도 예.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 끝나신 다음에 예. 황장엽 비서를 만나서 음. 황장엽 비서가 북한 민주화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예. 그래서 90년대에 온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저도 거기 예. 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황장엽 비서가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서 예. 그러니까 북한 민주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위원장이다. 우리 명예위원장으로 좀 추대하고 싶다니까 흔쾌히 수락을 하셨고 예. 북한 민주화위원회 명예위원장을 하셨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예.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북한이 싫어하는군요. 명예위원장을 하면서 북한 수령 독재 체제를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북한이 저렇게 강렬하게 그러는 거고. 예.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황장엽 비서에 대한 생각이 정말 각별하셨어요. 그래서 예. 황장엽 비서가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는데 정권이 넘어갔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황장엽 비서가 좀 고충이 좀 많았죠. 예.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와서 뭐 이거는 뭐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와서 마지막 시기에 통일정책연구소 이사장직을 맡았었는데 예. 이사장직을 사퇴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뭐 김대중 대통령이 뭐 직접 했다는 말보다도 예. 그 밑에서 다 알아서 했겠지만 예. 어쨌든 뭐 제가 직접 본 사실은 그거고 황장엽 비서가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로는 그 손과 발이 이제 좀 불편해진 그 상황. 불편해진 상황이고 미국 가서 강연 요청을 받아도 미국 가지도 못했고 그래서 좀 고생을 하셨어요. 예. 그거를 김영삼 대통령께서 야 내가 참 오라 그랬는데 참 당신한테 일다운 일을 맡기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말씀 저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당시에 황장엽 비서를 여기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예. 막상 김대중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니까 힘이 없으니까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마음 아파하셨고 정말 조국 통일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이제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두 분이 손을 맞잡고 거의 울먹거리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 보면서 저희들이 많이 마음 아파하고 그랬죠. 예. 아니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황장엽 비서가 굉장히 이제 국내에서 힘든 상황이 되니까 뭐 상징적인 얘기지만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 예. 예, 저 나오고 있는데 예, 저 말은 사실입니까?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저런 말씀을 예.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예. 내가 당신이야 한 명 먹여 못 살리겠나. 그리고 나도 아직까지는 예. 나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와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장엽 비서께서 내가 폐를 끼치기 싫지 않다. 예. 그러니까 예. 그냥 마음은 바뀌었는데 그래도 제가 대통령께 폐를 끼치기 싫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살진 않으셨죠. 예.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사실은 미국 가서 북한 실정 얘기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당국이 예. 못 가게. 당국이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결국은 예. 한참 있다가 미국에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에 제약을 좀 많이 받으셨죠.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참 힘들어 하셨네요. 예.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인데 자유를 보장해 줘야지 했는데 이제 자유를 예. 보장을 못 해줬죠. 예. 못 가게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정말 황장엽 비서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좀 짠합니다. 만약에 예.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 임기 초기에 황장엽 비서가 왔다면 예. 황장엽 비서가 좀 더 활동을 많이 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겠죠. 예.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도 국가 기관을 위해서도 들어와서 일을 하실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뭐 그나마 가지고 있던 통일정책연구소 이사장 자리에서도
몰아냈으니까 예. 뭐 많이 힘들어 하셨죠. 예. 저도 뭐 이 내용은 잘 몰랐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북한 민주화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민주화위원회 명예위원장까지 숙회의 수락을 하시고 민주화위원들 데려다 밥도 먹이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남한이 지난 주말에 도심 폭력 시위 때문에 말이 많은데 북한 지령을 받은 목사가 민노총 가맹조직의 간부, 통진당 간부 출신과 접촉했다. 이 지령받은 목사는 시체 말로 공식적인 북한 공작원은 아닐 테고, 네. 그러면 북한에 포섭된 사람인가요? 뭐 지금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225국에 포섭된 사실은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225국이 뭡니까? 이전에 혹시 대남연락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대남연락부가 225국으로 2월 25일 날 방침을 받아서 225국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예. 저 단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 한국의 지하당을 조직하고 예. 그 지하당을 지도하고 음. 지하당에 사람들을 넣고 예. 그냥 간첩들을 만들고 데려가고 교육을 주고 이런 정말 비밀스러운 조직이거든요. 비밀스러운 조직. 저 조직이 흡수를 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반정부 활동을 하라. 반정부 활동. 이런 중요한 계기들이 있을 때마다 너네들이 선봉대가 돼서 정부를 반대하는 반정부 활동을 해서 남한 사회를 혼란을 시켜라. 그래서 예. 남한 사회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면 우리가 다시 내려간다. 이게 북한의 기본. 예. 물론 이제 지난 주말 시위에 저 목사가 뭐 또 연계된 사람이 활동했다. 이건 사실 확인이 안 된 그렇죠. 것이고. 예, 그거는 지금 가능성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령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예. 목사 김 씨가 북한에서 받은 지령 내용인데 남한이 현안 생길 때 제야를 모두 결집해 반정부 시위를 해야 한다. 참 제 입장에서는 참 끔찍한 일인데 저런 지령을 받는 또 저런 사람들이 포섭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면요. 예. 그 2000년대 중반에 한국에 온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예. 북한 공작원. 근데 북한 공작원이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하면 반정부 시위를 많이 한 사람. 반정부 시위를 많이 하신 분. 뭐 그다음에 뭐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종북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예. 접촉을 해서 이런 것들 조국 통일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지 않냐. 그러면서 돌아다녔는데 그 사람이 몇 번째 들락날락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를 당국에 신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포섭된 약간의 정북적 성향을 가진 포섭된 사람들은 자기를 포섭한 그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걸 모르는 거네요. 북한 공작원이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북한에서 제가 어디서 왔습니다. 그 말을 시켜보면 다 아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네끼리 통하는 언어들이 있으니까 예. 저 사람을 신고를 하면 그때 옛날에 뭐 1억 5천 간첩 신고하면 준다고 그러고 지금 뭐 그 돈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예. 신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사람들이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통진당 같은 데 관련돼 있거나 반정부 활동을 아주 격렬하게 했거나 무슨 사건에 연결됐던 사람들을 만나서 규합을 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런 조직들이 아까 지령문에서 본 것처럼 예.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너네들이 그런 것에 앞장서서 하라. 이것이 예. 북한의 지령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번 지난 토요일에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제가 그건 확실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고죠. 개연성이 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그런 개연성 의심을 하게 되는 게 그 시위 때 뭐 가자 청와대로 진격하자 다수의 일반 시위대는 뭐 그렇지 않았죠. 폭력에 예. 가담하지 않았지만 앞에서 폭력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포섭이 됐건 아니면 앞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포섭될 가능성이 있고 왜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까 거기에. 떳떳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싶으면 떳떳하게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예. 북한에서 이제까지 225국이 계속해서 저런 지령들을 내려보내고 지하 조직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그러는 이유가 솔직히 한국의 합법적인 정부를 뒤집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예. 그날 시위 구호가 나온 거 보면 뒤집어 버리자. 이 세상 뒤집자. 예. 박 대통령 뒤집어 버리자. 이런 강력 격렬한
부호들이 반정 부호들이 난무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폭력 일부 보면 이제 포섭도 하지만 예. 종교인을 왜 중국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 공작원이 납치를 예.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 예. 종교인들을. 예. 납치 대상과 포섭 대상은 좀 다른가 보죠? 납치 대상은 예. 자기네한테 뭔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 북한에서 비밀 선교 활동을 하는데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클로로포름 같은 걸 여기다 대서 기절시켜서 납치해서 가지고 데려가는 거고 예. 뭐 여기 북한에 안 가도 자기네 말을 잘 듣고 잘 지령을 집행을 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구태여 데려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용도가 있고 북한에 비밀 선교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잡아가는데 저는 나이가 연세가 51세라 그러는데 이 목사가 예. 목사면 그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도 잘 알겠는데 왜 이런 225국 지령을 받아서 포섭이 되는 활동을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이 남한의 혼란도 있지만 최근에 외화가 딸리는지 외가 부족한지 북한 관광 상품인데 예. 러시아 헬기를 태우고 평양을 도는 관광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관광객 얘기 직접 한번 평양을 러시아 헬기로 관광했던 분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s far as I know, this is the first sightseeing flight over Pyongyang. Some amazing places. We've flown over the new Science Street, the science area, looked at the Mayday Stadium, Kim Il-sung Square. So yeah, really exciting. 그래서 관광 내용이 보니까 유럽 해서 막 35명 관광객이 이용을 했는데 1인당 무지 비쌉니다. 헬기까지 타고 5박 6일 하면 거의 380만 원 돈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예. 저 사람들 하는 이게 올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6일 날 평양에 들어가서 네. 설이 떠오르는 선군조선의 태양을 헬기를 타고 MI8이라는 헬기를 타고 주체사상탑, 개선문, 유경호텔, 북한이 자랑하는 그 상공을 지나서 예. 주체조선의 태양이 솟아오르는 걸 보라는 거죠. 저 헬기를 타고. 헬기가 예.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낡은 거라면서요. 저게 1970년대에 들어간 헬리콥터고요. 예. 저 헬리콥터와 똑같은 형식이 제가 1988년도에 저 헬기를 타고 아프리카 수반을 판문점까지 데리고 왔던 헬리콥터거든요. 예.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고 많이 흔들리거든요. 예. 아마 저 탔던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겁이 나지 않았을까. 저도 겁이 났댔거든요. 선생님은 그 아프리카 국가 수반을 어디로 데리고 왔는데요? 평양 순환비행장에서 태워가지고 예. 이종옥 부주석하고 태워가지고 판문점까지 와서 판문점을 참관시키고 가는데 50분이 걸렸거든요. 근데 예. 정말 50분 동안 죽는 줄 알았어. 이게 비행기가 당장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는데 그 비행기가 아직도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유럽 관광객들은 저 비행기를 타실 때 목숨을 걸고 타야 될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70년대 헬기가 아직도 있고, 하여튼 골프장도 한다고 하고, 돈벌이를 예를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예. 돈벌이, 골프, 돈 벌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 농장원들을 가서 협동농장 가서 일하는 것도 돈을 내고 관광을 하는 예. 그런 것들도 북한 사람들한테 좀 이채롭고 그런데 이 외국 관광객들도 언제 가서 농사를 지어보겠습니까? 그걸 예. 돈을 내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북한 금지곡 많죠? 예. 금지곡 중에 하나가 곰 세 마리 예. 아시죠? 노래. 네. 곰 세 마리.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짧게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애들이 부르면 좋을 이 노래가 북한에서 금지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금지곡이 될 만하네요. 네. 할배곰은 김일성 일태고 예. 애비곰 좀 김정일. 예. 이 김정은. 예, 머리가 패기머리인 걸 보니까 김정은이네요. 예. 아이들 노래 하나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또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네. 들어보시죠.
예, 영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끔찍합니다. 저 아이들에게도 저 어린 김정은 지도자가 명사수라는 것을 참 저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까? 참. 저게 3살 때 김정은이가 총을 쐈는데 10방 쐈는데 10방이 다 목표문에 들어갔다. 3살이에요? 예. 3살에. 저 그 노래를 하는 게 3살 때 저렇게 명사수를 했다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지금. 3살이면 뭐 권총을 들지도 못할 텐데, 예. 진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런 얘기, 3살에 무슨 총을 명중했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뭐,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저런 애들은 믿겠죠. 어. 한국에서 하니까 믿는데, 이제 그 곰 3마리 부르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저런 것도 잘 안 믿을 거고, 예.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네끼리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런 말을 자기네끼리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저 예쁜 아이들이 참 동심대로 노래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예, 박근혜 대통령 오늘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국회가 립서비스만 하는 건 위선이라고까지 질타를 했습니다. 윤영걸 전 배경닷컴 대표, 김성 한국자유연합 대표, 이남희 채널A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해서 굉장히 속상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차관급 특조위 상위원이 참석한 한 행사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의 지도자라고 저 자리에 앉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은요, 광화문 내부에서 사실을 묶어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역사 앞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역사는 진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능지처참을 당할 사람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무한 참시를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역사 앞에. 뭐 저런 얘기에 공감하실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안타까운 마음이 이해를 하지만 저런 저주에 가까운 얘기인데 이 얘기까지 뭐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차관급 인사가 뭐 끝나고 저 말이 다 끝나고 나서 박수를 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제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뭐 저 말 자체가 아주 부적절한 얘기고요. 예. 왜 부관 참시라고 왜 능지처참을 해야 됩니까? 여기 뭐 어떤 인과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예. 이 차관급 인사가 저 자리에 참석을 해서 사실은 말렸어야 됩니다. 혹은 예. 어떤 의사표시를 해서 저건 부적절하다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본인은 말이 다 끝난 다음에 끝났기 때문에 박수 쳤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박수를 치고 표정 관리도 그건 뭐 국민적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질 않고요. 예. 부적절했다는 건 이건 뭐 이런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분의 반론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반론을 들어도 좀 납득이 썩 가지는 않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박수를 친 거는 대통령 관련 발언에 찬성하거나 동조해서 박수 친 게 아니고요. 전체 발언이 끝났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박수를 쳤고 동영상으로 봤으면은 뻔히 알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뭐 문제 제기하는 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지금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순간에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발언까지 다 끝났을 때 박수를 쳤다. 이 말도 누가 보더라도 동의하는 의사 표시죠. 예. 그거를 뭐 의례적으로 쳤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특히 예. 차관급 인사가 저 정도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능지처참 그리고 전직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 부관 참시 이건 말이 아니라 소리거든요. 이거를 제재했어야지 이걸 박수치고 이거를 아무 뜻도 없다고 얘기한 거는 옛날 소도둑이 소가 가니까 자기가 가니까 소가 뒤따라왔다. 그래서 나는 소를 훔치지 않았는데 소가 뒤따라왔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이 박종훈 상임위원의 마지막 발언을 보면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 영상에 대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영상이 이제 지난 6일 날 한 회의가 열렸던 것이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걸 예. 놓고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역공을 펼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나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아니 박수치면서 동조하는 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이 논란이 본인이 뭐 의도적으로 박수친 거 아니다, 사실이다라는 논란과 무관하게 세월호의 조사, 자세히 조사를 해서 재발 방지하고 원인을 밝혀야 할 곳에서 조금 전에 차관급 인사의 말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정화 논란도 또 세월호와 관련돼서 또 정치적 의도가 좀 들어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16 3.45 아이들을 저희가 잃었습니다. 딱 1년 만에 국가가 일반적으로 수리했죠. 부모를 주셨습니다. 지금 2년째 안 됐어요. 1년 6개월 남짓 지난 후에 역사 교과서로 전 국민을 또 수리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화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나라를 벌집 쑤시듯이 이렇게 쑤셔놓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쑤셔놔야 원하니까요. 예, 참 안타까운 마음도 공감을 하지만 역사 교과서로 죽이고 있고 쑤셔놔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잃은 저분들 주변에 있는 세력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순수하게 진상을 밝혀야 될 분들의 마음에 어떤 정치적 의도, 또 정치적 발언 해석되게 하는 여지를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저분들 뭐 마음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예. 백보 양보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저런 발언들 일단 사실관계 자체가 예. 세월호 그 탑승자들을 죽였고 그 다음에는 유족들을 죽였고 이번에 전 국민을 죽이고 있다. 이게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 설령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저런 얘기에 동의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차관급 인사 세월호 특조위원이 갔다는 거는 왜 갔는지 여기든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예.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진상규명을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특조위 만들어진 목적 아닙니까? 도대체 안전사회 구축을 하고 피해자들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 이런 상황과 저게 저런 자리에 참석하는 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아무튼 원국가적 상처였고 상처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저런 식의 모든 정치적 논란들이 세월호와 결부되는 것들은 상처의 치유가 쉽지 않게 만드는 요소 같은데요. 지금 특조위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대통령 7시간은 이미 다 밝혔는데 저걸 조사하겠다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죠. 당연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구조요원도 아니고 어떻게 저기 전방 휴전선에 철조망 뚫고 간첩이 넘어왔다고 그때 대통령 행적을 조사해야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때 세월호 났을 때 우리가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 잘못했는지,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대처는 좀 늦은 건 사실이니까 그때 뭐 보고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때 저희들도 방송이나 이런 데 보고 전원 구조 이런 거 보고 조금 헷갈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조사해야지, 조사위가 그렇게 한다는 건, 그리고 실제 조사위가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하고 협조를 해야지 제대로 또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일방적으로 저렇게 박 대통령 7시간 조사한다는 거는 이걸 빌미로 해서 또 다른 정치쇼, 또 다른 또 유언 비어, 또 이걸 또 자꾸 흘리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죠. 네. 당일날 박 대통령 행적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10시 1차, 11시 보고 유선 보고 쭉 됐거든요. 예. 네, 수차례 많이 청와대가 밝혀왔는데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당시 안보실 서면으로는 보고를 3번, 유선으로는 7번, 비서실에서는 또 서면으로 11번, 이렇게 21번의
걸쳐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수차례 오후에도 밝힌 계속 바 있습니다. 장소가 비서실, 안보실, 청와대 안에 있는 네. 곳에서 이미 다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내용 공개를 했는데 수차례 납득이 잘 안 되나 보죠. 어떻습니까? 21번 보고를 받고 7차례 회의를 해서 지시를 했다라는 건 청와대가 보고를 다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밝히겠다는 얘기인데요. 당시에 이제 10시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설령 이 90도 정도 배가 기울어 있는 상태였고요. 대통령이 어떤 실제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어렵고 20분 후에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 지시를 내렸어도 이 상황을 되돌리기는 어려웠다는 게 이제 객관적인 정황인데 예. 7시간에 대해서 나중에 정치쟁점이 된 거고요. 이 정치쟁점에 대해서 국회가 밝힐 만큼 밝혔고 언론이 뒤질 만큼 뒤졌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검찰 수사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 수사도 수사할 만큼 했는데 그렇다면 만일 특조위가 이걸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된다면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언 어떤 증빙 자료들이 나왔다는 걸 근거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어찌됐건 이런 굉장히 혼란한 상황들, 지금 시위 관련도 혼란하고요. 뭐 세월호 관련 또 이런 발언 논란도 있고 또 뭐 조계사의 피신에 있는 한상균 위원장 뭐 국내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있고 그게 국가장 장례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급하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금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몸은 좀 편치 않으신 것 같은데 목소리는 매우 단호합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그전에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기침도 여러 번 하시고 오늘 이렇게 뭐 회의 말도 때- 못 하시네요. 네, 회의 시작하기 직전부터 계속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 얘기하면서도 예. 이번에 참 많은 일정을 짧은 기간 내에 소화하느라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제 좀 우회적으로 건강상으로 참 지금 힘들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주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불법 시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그 그래픽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배후에서 불법을 조정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 고리 끌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아주 경고 메시지를 날렸고요. 이렇게 은신한 채 2차 불법 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 말씀을 조금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이 차장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동감이 되시는지요? 예. 이번 폭력 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하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 집회를 주도했고 불법 폭력 집회 종료 후에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 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예, 저희가 발언이 매우 강경하신데요. 기본 내용, 배후에서 누군가 불법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수의 시위대는 뭐 선량하게 하려고 하는데 배후에서 이렇게 하는 새 있다.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 이 말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네, 그 뭐 집회 시위 자체를 뭐 반대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예. 집회 시위를 불법과 폭력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전문 시위꾼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고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복면 시위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예. 복면 시위대 검거율, 그러니까 복면을 뒤집어 쓰게 되면 나중에 검거할 수 있는 비율이 1%도 안 된다는 게 경찰의 통계입니다. 예. 99%는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고요. 이번에 경찰이 113명이 다쳤지만은 검거된 사람은 51명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을 행사하고도 잡히지 않게 하는 게 본면이기 때문에 본면을 쓰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입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된다. 저 말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한상균 위원장도 지금 조계사 숨어서 지금 못 찾고 있죠.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예. 지금 또 경찰에서 불법 시위한 지난번에 53개 단체 중에 46개 단체를 소환을 했는데 하나도 지금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음 달 5일 날에 2차로 더 크게 시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경투쟁을. 그러니까 이거는 또 경찰에서 시위 집회 신고를 막더라도 또 다른 목적으로 또 신고를 하면은 그것도 막을 근거가 또 약하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 봐서는 이렇게 불법 시위가 계속 나는 걸 방조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 5일, 다음 주 토요일 12월 5일에 2차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강경 일변도 그러니까 IS도 복면 써더라. 뭐 말은 맞는 얘기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약간 다독이면서도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하자 이게 맞는지 대통령 말씀 잘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잘 하신 거 보는데 예. 법하고 불법하고는 확실히 나눠서 예. 합법적인 시위는 얼마든지 하게 뭐 대통령 욕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건 놔두고 불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광화문 천지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는 더 이상 막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에 뭐 시위 전번에 했던 게 한 800억 정도 민간인 피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국민적 스트레스 비용까지 다 합친 겁니다만은 이게 한 번 더 다음번에 더 진행된다면 더 크게 벌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이런 국민의 일반적인 걱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저런 표현하는 거는 좀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조계사 연신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많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공권력을 우롱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피할 곳은 종교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쳇말로 중생이 종교시설을 찾아갔는데 저를 찾아갔는데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앞에 나섰습니다. 나서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요. 국민 여러분 공감 가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종교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고통받는 중생이 무슨 한상균 위원장뿐입니까? 빨리 나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다면 자수를 하든가 자수할 생각이 없으면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검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중인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나올 생각이 없다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불교계에서 일부에서는 반발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직접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폭력 사태를 일으킨 또 장본인이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범법자를 비호하는 것처럼 인권이라는 것이 범법자는 인권이 존중되지 않아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인권에 대한 자격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사찰이나 법당이 그 공권력이 침탈이 돼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렇게 말씀 의도하셨잖아요. 자, 공권력이 뭔데요? 자, 이거 보세요. 공권력이 지금 조계사 법당이나 마당에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는 거고 만인은 법 앞에 다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가 범법자를 두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공권력이 정당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권력 투입 운운하셨잖아요. 공권력 투입하라고 하는 거 맞고요. 제가 무슨 그거를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종교 뭡니까? 지금 폭력 시위 이야기하세요. 아니 폭력 시위를 제껴놓고 내 오늘 한 묻고 싶어서 반문교적인 행위예요 지금. 네?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럼 만약에 의원님이 다니는 교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거기 공권력 투입하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겠냐고.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저 이제 말씀 논란을 보면 이제 감정으로 격해지신 부분도 있는데 다소 논리적으로 본질에서 벗어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자수할 생각이 없다면 한상균 위원장이 가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잡아야 된다. 논리로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종교계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말 자체가 뭐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 출신인 정치인이 한 발언이고요. 예. 경찰청장이 저 얘기를 했다면 좀 더 크게 논란이 될 수 있고 조계종 전체가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한 정치인은 이제 정치적 발언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이 한상균 뭐 불법 행위자를 좀 조계사 측에서 비호로 하고 옹호를 하고 있다는 그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김진태 의원의 발언도 조계종 차원에서 일종의 자비라는 측면에서 좀 관대하게 좀 넘어갈 필요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 사건이 이제 스님들 목탁 시위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왜 우리는 무슨 갈등이 하나 생기면 이쪽 저쪽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전을 하는지 좀 안타까운데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다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가 범법자를 두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이야기라는 겁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데 공권력이 정당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두둔해야 하는 것은 의원님, 나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거고요. 우리나라 이 불교는 후국 불교의 전통이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네? 훼손하는 일을 했냐고. 막말을 그래서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대놓고 지금 훈계하는 거예요? 후국 불교의 전통을 여러분들이 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시라고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를 하고 가셔야지. 오늘 주신 말씀. 근데 알았어요. 예. 저기 내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관계를 끄집어내 그러세요. 예, 종교라는 것은 우리 통상의 또 논리와는 좀 다른 영역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김진태 의원이 직접 스튜디오에 좀 모셔보려고 했는데, 예, 지금 국회 일정 때문에 못 모셔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우리 전화 연결을 통해서 어떤 입장인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님 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저희가 어저께 스님들 항의 방문한 영상을 봤는데 네. 좀 많이 좀 곤욕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종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의 논리로만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스님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참 뭐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저는 이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예. 또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또 이런 뭐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좀 마음으로는 그렇게 편치가 않았습니다. 예, 편치 않으시고, 예. 어쨌든 오늘 대통령께서도 정말 복면, 쇠파이프, 뭐 이런 것, 폭력 시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수배중인 위원장이 사찰에 또 이렇게 은신해 있고 이런 상황, 쉽게 풀리지 않은 꼬여있는 상황인데, 이 쇠파이프, 복면, 어떻게 없애야 될 것 같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쇠파이프는 우리 이제 시위 문화에서 아주 정말 없애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화염병과 최루탄도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제 쇠파이프 들고 이제 시위대에 나섰다가는 아주 패가 망신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쇠파이프 들면 폐가 망신하도록. 일각에서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총선 걱정 좀 안 되십니까? 아, 이렇게 뭐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는 그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이렇게 뭐 표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양심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소신껏 말해왔던 거고요. 예. 아, 요새 이런 폭력 뭐 시위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얼마나 높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건 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요, 오늘도 아까 이렇게 보니까 그 한상균 위원장 이 양반 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 범죄자가 좀 조계사에 은신해가지고 뭐 페이스북에다가 뭐 각종 선동 문구를 막 적어 올리고 예. 다음 주에 있을 뭐 두 번째 이제 시위를 뭐 이거 하자고 무슨 선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된 피고인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예. 이렇게 국가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토요일에 2차 총궐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총궐기에서는 1차와 같은 그런 폭력이나 또 다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당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이번에는 절대 쇠파이프 들지 않겠다는 아주 그 확실한 약속을 받아야지만 이 집회 시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처럼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시위 자체를 이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예. 또 만약에 모를 그런 사태에 정말 대비해서 이런 뭐 복면, 쇠파이프 이런 거를 소지한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이게 폭력 사태로 변질이 되는 순간에는 확실하게 현장에서 좀 검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권력이 물러 터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불교의 또 종교의 입장이 있고 또 국회의원,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계사 쪽은 입장이 또 여전히 뭐 사과 요구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죠. 네, 다만 이제 국회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국회에 방문하지 않겠다. 다만 이제 새누리당에 사과를 요구한 상태인데요. 김진태 의원은 참 사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까 인터뷰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진태 의원이 대단히 용기 있는 발언이고 예. 총선이 뭐 반년도 안 남았는데 뭐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은 종교 문제라는 게 조금만 아달르고 어달러서 굉장히 오해를 해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지난번에 철도 파업 때도 트렁크에 뭐 들었나 열었다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빚었지 않습니까? 예. 종교랑 얽히면은 옳고 그른 것보다도 감정이 또 개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풀어지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사에서도 모 메이저 언론사가 몇 년 전에 종교 문제를 한번 썼다가 몇 달을 와서 시위를 하는 통에 그래서 한 번은 크게 108배를 거기서 하는 적도 대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종교 문제는 저기 성당도 그렇고 조금 풀기가 참 어려운 기독교도 그런 그렇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통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의 영혼에 대한 영역을 또 닦고 믿는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김영삼 대통령 서거하시고 국가장 중인데 굉장히 이제 바깥에서 이런 논란들이 많고 빈소 안에서도 또 여전히 날선 대화들이 오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어떤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화합과 통합을 마지막 메시지로 남기고 떠나신 김영삼 대통령을 진정으로 애도한 길이고 우리 정치권 모두가 꼭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표께서 참석 안 하셔서 대표의 모두 발언을 대독하겠습니다. 독재를 찬양하면서도 독재와 맞섰던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는 이율 배반의 정치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 때문에 지금 주승용 의원이 대독한 내용 때문에 정치권 또 정치 기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좀 있습니다. 통합 화합 메시지 김 대통령 애도하자인데 이럴 때 이런 거죠. 상중의 상주를 정치적 의도로 비난하냐. 특히나 여야가 이 상중에는 서로 어떤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조용하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어제 최고위원 회의였죠. 문재인 대표도 지금 독감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참석하지 않고 바로 주승용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대신 읽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독재를 찬양하면서도 독재와 맞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는 이율배반의 정치를 한다고 김무성 대표를 비판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김무성 대표가 언제 독재를 찬양했지?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해석하기에는 독재를 찬양한다는 것은 그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것을 독재를 찬양한다 이렇게 좀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참 상중에 어쨌든 지금 김무성 대표가 상주입니다. 네. 상중의 상주를 비판한 것도 좀 듣기 편치 않은데 왜 또 대독을 합니까? 그리고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랑 지금 공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사사건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저걸 왜 구태여 부적절한 메시지를 대독을 했을까?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 대독한 것을 놓고도 당내 일각에서는 좀 잘못됐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내용 자체를 한번 보죠. 독재를 찬양하면서도 김무성 대표가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고 이끌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독재를 찬양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재에 맞섰던 김영삼 대통령의 적자를 자처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논리가 좀 복잡한데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저 얘기가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 뭐 좌파건 우파건 보수건 진보건 간에 이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겐 그다지 설득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예.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반대할 만한 근거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지만 다만 그게 독재나 친일을 미화한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이걸 지지한다고 해서 독재를 미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건 정치적인 수사를 좀 넘어서는 거고요. 게다가 예. 결정적으로 상중에 그리고 그 상중에 김영삼 대통령 말씀하셨던 게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부메랑으로 야권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저렇게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내년에 부산에서 총선을 하는데 예. YS하고 자기하고 더 친한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 김무성 대표가 자꾸 상주 하니까 당신보다는 내가 더 가깝다. 이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YS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표를 대선에서 지지를 표시를 김현철 씨가 지지를 했죠. 김현철 씨. YS는 그때 조금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에 지시를 했죠. 아니, 막 돌아가시고 상중인데 돌아가신 고인의 뜻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다라는 말은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를 대권 후보, 대통령 돼야 한다 이런 얘기 먼저 했던 분도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네, 3, 4년 전에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예. 정치에 입문한 계기 역시 30대의 김무성 대표가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 YS를 찾아갔던 게 계기가 됐고요. 예. 인추협에 참가한 건 역시 YS, 김영삼 전 대통령을 통해서 계속 정치 활동을 했던 거고 나중에 뭐 차관급으로 발탁이 되는 것도 역시 김영삼 정부 때 그러니까 이 예. 모든 정치적인 행적이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걸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도 그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계속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얻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아들이라는 표현이 적어도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그다지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네요. 예.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이번 국가장 기간 중에 했던 좀 너무 정치적이다라는 논란은 사실 엊그제도 있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민주화 운동을 이끄셨던 또 이 땅에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셨던 김영삼 대통령께서 떠나신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주의가 김영삼 대통령 때 위기였는데 그러다가 지금 잘 있다가 다시 민주주의가 위기인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분이 돌아가셨다. 지금이 민주주의 위기다. 이런 발언은 좀 상중에는 다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민주주의 위기라고 뭐 국정교과서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예. YS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통합하고 화합 아닙니까? 예. 그럴 때일수록 상중에서는 저런 발언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87년 6월 달에 민주항쟁 때 YS가 사실 문재인 대표를 그때 예. 국회의원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노무현도 하고 노무현은 대통령은 그때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는데 이분은 일단은 거절을 해서 좀 있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문재인 대표가 한국 정치사의 가장 아름다운 대목이 YS가 70년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DJ한테 역전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DJ로 해서 유세하고 선거운동을 해준 게 한국 정치사의 가장 아름다운 대목이다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표도 좀 그런 좀 아량이나 좀 이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예. 마음이 좀 큽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 적통을 이은 사람은 뭐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도 있고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표도 내가 적자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 저도 일화가 있는데요. 예. 2012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선 후보 취재를 하면서 거제를 따라간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표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는 게 바로 문재인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를 했을 때도요. 그 고제 고향 분들한테 거제에서 바로 두 번째로 또 대통령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표심을 호소했고요. 경남 중고등학교 후배단에 가
그리고 또 거제 출신이다 이러면서 또 YS 마케팅을 2012년에도 많이 했던 기억이 제가 취재했던 기억이 나고요. 예. 뭐 문재인 대표가 작년에도 알리지 않고 뭐 6월에 YS 상도동 자택에 방문해서 뭐 병문안도 몰래 했다 이런 얘기도 알려지는데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YS와의 어떤 관계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인께서 돌아가시니까 살아계실 때는 가만히 있다. 돌아가시니까 전부 유산을 노리는 것 같은 그와 비슷한 느낌의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 아니고 유산만 노리는 아들 아닌가. 고인의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려면 먼저 정치적 아버지의 노선을 대선에 발전시키는 정치적 효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YS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임을 하면서 유산만 노리고 있다. 참 장중에는 참 썩 네, 일단 상황 논리로 그다지 예. 적절하지 않은 얘기일 수가 있고요. 아까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던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중에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는데 과연 적절한지 이런 논란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번 대권을 노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 PK 지역의 YS의 정치적 유산을 받고 싶은 거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건 문재인 대표나 김무성 대표나 마찬가지일 수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정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지를 어떤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어받고자 한다면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의회 민주주의, 의회를 중시하고 언론을 중시하고 여론을 중시했던 것.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거리로 가서 거리 야당이 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여권은 물론 야권 다 공이 새겨들어야 할 정치적 유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YS가 담대하고 포용력 있고 문장이 심플하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뭐 민주주의 새벽은 온다. 그리고 나 몸은 막아도 민주주의 가는 길은 막을 수 없다. 아주 심플한데 문재인 대표는 지금 야당은 말이 우선 너무 같은 거제 출신인데 말이 너무 복잡합니다. 지난번에도 강동원 의원이 대선 불공정했다 하니까 대선이 불공정했던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몰랐던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큰 수혜자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난 선거에 또 지니까 박정권과 박근혜 대통령한테 축하와 함께 경고합니다. 우리 당이 진 거지 국민이 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센텐스가 불분명하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주는 센텐스는 단순하고 이렇게 쉽게 좀 와야 되는데 메시지가 너무 복잡하다. 복잡해서 뒤죽박죽이 돼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방금 다음 박지원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말은 길게 하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무 복잡하다고 하시니까 단순한 메시지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보수적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고 햇볕 정책을 신봉하는 분이다.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도 김영삼 대통령 장례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계십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기문 총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햇볕 정책의 신봉자다. 한마디로 야당으로 대통령 나오시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햇빛 정책이 신봉자라고 하기는 조금 좀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YS 대통령 때 의전수석하고 외교수석을 반기문 총장이 했어요. 그리고 DJ 정부 들어와서 오스트리아 대사로 좀 갔다가 UN 본부대사로 좀 갔었죠. 그리고 차관은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 햇볕 정책을 처음부터 위반하거나 그건 아닌데 그 당시에 차관을 했고 그 당시에 또 외무 UN 그 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지금 총장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음 수혜는 받다지만은 그게 딱 떨어진 건 아니고 오히려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반기문이라는 카드를 동원해서 문재인 대표를 좀 견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부 기자들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야당 내에서 친문재인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대표로는 다음 대선 못 이긴다. 그런데 반기문을 모셔오면 우리가 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많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박지원 의원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DJP 연합 어게인.
그러니까 호남. 동교독이었군. 호남 쪽에서 바로 충청권과 손잡고 다시 DJP 연합을 모색하는 거고요. 그렇네요.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또 문재인 친노 진영을 좀 견제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건노갑 고문도 늘 그 반기문 총장 영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신 DJP 연합의 출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친노 진영에서도요, 야권에서도요. 아니 바로 노무현 정부 때 바로 이 외교부 장관 하던 그 반기문 총장이 유엔 총장 되도록 정말 물심양면 지원했는데 반 총장은 야권으로 와야 한다. 친노 진영에서도 그런 얘기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DJP 연합 시즌 2 말은 그럴듯한데요. 호남, 그렇죠. 예, 그건 호남 더하기 충청의 반기문. 그러니까 저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반기문 총장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좌파적이냐 우파적이냐 이거 이제 이념적 스펙트럼을 나오는 굉장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 외통부 장관을 했고요. 또 김정일이 죽었을 때 2011년도에 애도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12월 23일에는 영도자를 잃은 슬픔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김정은 뭐 국방위원장님이라는 예.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직업 외교관이다 그렇죠. 보니까 외교관이니까, 예. 어떤 정부의 입장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고요. 예. 만에 어떤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로 나오게 되면 대북 정책이 또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이념적으로 확정 짓기는 어렵고 지금 여건 야건 친노건 비노건 간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서 반기문 총장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데 전반적으로 뭐 제가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반기문 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선다면 여권 쪽으로 좀 기운 것 같다 이미. 아무래도 예. 그분은 직업 공무원입니다. 직업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야당 쪽은 조금 잘 안 어울린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또 외교적인 수사, 저분의 별명이 또 기름장어 아닙니까? 외교적인 수사 이런 거랑 또 잘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여당 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국민이 지난번에 옛날에 고건 총리를 얘기할 때 고건 같은 사람은 국민들은 원하는데 고건을 원하진 않았거든요. 고건 같은 사람 원하는데 근데 반기문 같은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데 나중에 반기문을 진짜 저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을지 그거는 우리 퀘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 발언도 보면은 예전에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새마을 운동이 국제적으로 번져나간 거는 이명박 정부 때인데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극도의 칭찬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행적도 뭔가 어떤 보이지 않는 유대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고 해도 여권 후보로 나가는 것이 지금 본인의 미래를 볼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예, 반기문 총장을 사석에서 만나면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듣기에도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외교관 특유의 화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선택지가 어딘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쾌도남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